지금 푸틴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전쟁했는데 전 세계 다 세컨더리 보이콧해서 러시아한테 아무것도 공급 안 하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멀쩡하게 저렇게 있냐. 그건 전부 위안화를 매개로 한 중국과의 물물 교환이 그걸 가능했어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걸 중국으로 깔고 거기서 천연가스를 판 대가로 위안화를 받고 그 위안화를 가지고서 중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사는 거죠. 세컨더리 보이콧은 달러로 거래를 해야만이 걸리는데 누구나 다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을 이번에 이게 의도하지 않게 개발하게 됐고 또 이제 중국은 이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155개 1대1로의 후중국들하고 경쟁 관계에서도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 renmin비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이걸 갈 수 있다. 이 힌트를 지금 얻었어요.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얻어간 게 러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2를 이번에 건설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그 캐시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하고의 협상에서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푸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금 주머니를 하나 더 차게 되는 것, 이게 최대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성대하게 치러진 중국의 전승절 얘기해 보겠습니다. 80주년 정승절 열병식에서 최첨단 무기 구경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를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그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달됐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 전승절 행사 어떻게 보셨어요? 와, 거의 뭐 돈만 있었구나. 그리고 시진핑 스타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 중국의 원래 스타일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15년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등장하는 무기들의 수준이 급이 이미 차이가 났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조금 재밌는 것이 2015년에 시진핑의 왼쪽에 누가 섰냐. 그때는 우리 노란색 자켓을 그 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옷을 입은 김정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김정은을 이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대우했다고 그러지만 그 10년을 생각해 보면 한반도 지도자의 자리는 항상 시진핑의 왼쪽이었다. 아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10년 단위로 벌어지는 성대한 행사니까 10년 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었네요. 저희는 많이 언론에서 주목했던 건 이제 무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중 워낙 패권 경쟁, 경제 전쟁 뭐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최신 무기 쇼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의도가 있었을까요? 뭐 당연히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있게 봤던 게 DF라고 쓰인 미사일입니다. 둥펑.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쪽 바람이 이긴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중국은 사실은 미국이 공격했을 때 미국 본토로 공격할 방법이 이제 별로 없죠. 뭐 비행기도 그렇고 이게 항공모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을 3대를 건조는 했지만 지금 그 정도 갖고서는 태평양 건너서 미국을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의 본토에서 다이렉트로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이제 자구 수단이 되는데 그게 바로 동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준 그 DF-61인가 하는 것들은 뭐 14,000-15,000km 날아가기 때문에 바로 워싱턴까지 날아가죠. 근데 그보다도 더 주목한 것은 이제 그 DF-17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DF-17. 초음속 그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4,000km를 가든 5,000km라도 2,000km를 가든 간에 미사일은 이제 탄도의 그런 그 방향이 있잖아요. 포물선으로 날아가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이게 레이더를 잡아가지고 요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DF-17인가 그거는 이게 가다가 방향을 미사일에 눈이 달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죠. 속도가 막 5에서 10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이거를 이제 막기가 어려운. 근데 그것을 이제 과거에는 그 최근에 개발했던 것은 이게 육상에서 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배에다가 올려놓고 그 함상에서 사격하는 것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방산에서 미국이 막지 못하는 뚫지 못하는 골든돔, 아이언돔을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그 미국하고 중국이 붙었을 때 일방적으로 중국이 터지지 않겠느냐. 그런 거를 이제 한 방에 불식시킬 수 있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고 미국의 요격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 음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이번에 다가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둥펑이 동풍이다. 그래서 동풍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다. 아예 이름을 대놓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지은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 역대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고. 마오쩌둥이 한 발언을 그렇죠. 바탕으로. 근데 이제 또 하나 보면 삼국지에 보면 그 제갈공명이 그 조조의 배들을 이제 다 태워서 화공으로 진압했을 때 그때 동남풍을 불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이제 같이 쓰여 있는데 뭐 그건 다 서사죠. 레토릭이긴 한데 하여간에 그 DF라는 것이 지금 중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그 대응에서 무기 체계에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이번에 보여줬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동쪽 바람이 서쪽을 때린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서방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이 담긴 듯한 이제 동풍, 둥펑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 그 자리에 뭐 전승절 전에 있었던 뭐 상하이 협력기구 자리 같은 데 보면은 인도도 있고 미국이랑 친한 국가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 뭉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은. 그래서 그걸 이번에 보여준 건데 네. 그래서 인도 총리가 온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인도는 이게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중에서 최근에 만든 중요한 동맹이 이게 쿼드 동맹이죠. 그래서 중국을 인태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못 나오게 하려면 호주, 일본, 미국, 인도 이 네 군데가 그물을 치게 되면 사각형으로 다 장악이 돼요. 중국을 포위한다. 그 그렇죠. 네 개 그래서 나라로. 왼쪽 끝이 저쪽 끝이 바로 인도인데 인도가 이번에 중국하고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인도가 거기가 붙어옴으로 인해서 중국이 훨씬 돋보이는. 그래서 지금 마가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이게 메가를 만들어 버리는 Make Enemy Great Again을 만드는 이제 트럼프가 아니라 시진핑이 훨씬 이제 세게 보이는 거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은 뭐 중국이 잘했다기보다는 시진핑의 그 뭐 전략보다는 트럼프의 헛발질이 만든 이제 반사 이익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양다리 전략을 소위 말하는 박쥐 외교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하고 같이 쿼드를 하다가 이번에는 또 중국하고 협상을 뭐 하고 협력을 한다는 것은 양쪽이 다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문제는 미국도 중국을 그 인도를 뭐 때리지를 못하고 또 중국도 뭐 국경 문제에 서로 치고받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싸우는 거고 다시 또 이제 뭐 공동의 적 미국 앞에서는 또 손을 잡는 적의 적은 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나의 그것을 친구니까요. 절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디예요. 그래서 그거가 정말 실력이죠. 그래서 양대 강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데도 양대 강국이 손을 못 보는 이제 그게 전략적인 이제 선택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박쥐 외교라는 것이. 맞습니다. 뭐 강대국 입장에서 보면 박쥐 외교는 죽여야 될 이제 아주 배반자처럼 보이지만 강대국 양대강국을 뺀 나머지 나라들은 한쪽에 붙으면 좋긴 한데 한쪽에서 잃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비율을 맞추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게 모범 답안을 이번에 무디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 행사를 비롯해서 중국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 가운데 모디 총리도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승절 막루에서 이제 시진핑, 김정은 쫙 옆에 세우고 그 유명한 그림을 만든 거잖아요. 세기에 남을 그림을 또 만든 건데 그 자체로 냉전 시대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이렇게 북중러 지도자가 한 자리에 그天安문 막루에 모인 것이 66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의를 어떻게 둬야 될지.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제 미중이 전쟁을 만든 이제 레토릭이라고 봐요. 원래 북중러는 항상 뭉쳐 다녔고 이번에만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내 뭐 셋이 같이 섰다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다른 나라가 안 와서 그런 거죠. 서방 세계들이 안 가니까 네. 이제 후진국들 또 이제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G7 중에서 뭐 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냉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의 이슈는 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반서방 음흠. 이제 이것에 뭐 단합대회 음.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뭐 훨씬 더 타당할 것 같고 그러나 셋이서 같이 막루에 서 있다고 해서 이게 이해관계가 같은 거냐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셋이는 이건 동상이몽 음. 같은 침대에 누워 가지고 서로 땅꿈을 꾸는 음흠.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셋이가 같은 편이지만 안을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미국과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면 음.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거 경쟁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맹 아니냐 이렇게 같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경쟁 둘이 싸웠죠. 관계였다.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 누구냐고 그럴 때 이 싸움에 헤게모니 싸움이 지금 벌어졌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종갓집이라는 주장을 러시아가 하지만 종갓집이 망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세계 GDP 랭킹 12등에 우리가 13등이고 미국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나라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돈 없는 종갓집 대접 안 하겠다는 게 중국이고 중국은 그럼 내가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사회주의 헤게모니의 종주국을 누가 갖냐는 것에 이제 이게 있고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 안을 들여다보면은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요. 음. 근데 이것이 이게 미국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전략적 이제 포지션이 확 높아지는 거죠. 근데 또 중국의 입장에서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도 그렇고 이게 뱉기도 어려운 굉장히 이제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그게 핵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의 지도자가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는 것도 뭐 이제 의미가 있고 핵탄두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게 더 사실은 중국으로서는 북핵의 이슈가 미국과의 관계나 한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 너무 젊기 때문에 지도자가 정말로 뭐 농담이긴 합니다만 홧김에 이게 중국이 이게 너무 섭섭하게 했을 때 그 방향을 180도 돌려가지고 반대로 가능성? 서쪽으로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데 미국까지는 되는군요. 이제 만 몇천 킬로 날아가야 되니까 뭐 서너 번 대여섯 번의 요격의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나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이거 요격하고 자시고 갈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는 바뀐 점이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국이 이게 물자만 공급을 하는 것이지 이제 이게 전쟁 무기나 인력에 대한 공급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경제적 공공을 이유로 한 이제 북한하고의 접촉. 근데 그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를 도운 북한을 보면서 중국이 기분 나빠한 대목이 뭐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지금까지 방송하기 전까지는 쳐다본 적이 없었죠.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언제 했냐면 맨 마지막에 한 거죠. 나름 극진한 대우를 근데 해주던데요. 극진한 대우인지 아니면은 맨 말번에 배치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잘하면 우리가 이제 더 올려줄 수도 있어. 간보는 대우였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정상회담을 일본으로 하는 것이 최고냐 아니면 다 정상들 집에 가고 난 다음번에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해진 잔치판에 마지막으로 불러서 이제 밥을 주는 것이 이게 대우냐.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이것은 극진한 대우라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끌어안기 이제 화난 이제 막내를 잘 달래기 위한 이제 정상회담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어떤 장치였네요. 근데 북한이 그 중국 입장에서는 순망치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북한을 핑계로 미국의 전력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세력이 들어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약간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야. 그런 인식이 중국 조야에 이렇게 있나 봐요. 뭐 이미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 뭐 말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중국에 대항할 만한 뭐가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사람도 너무 배가 고프면 이제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를 모두 끌어들여서 결국에 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는 반서방, 정확히는 반미국이겠죠. 반트럼프 전선을 확고히 했다는 걸 텐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뭐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도 있고요.
그거 말고 거기서 딱히 메시지가 있을 게 싶나 싶을 정도로 강한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죠? 뭐 그런 것보다도 안에 해석을 하자면 이게 우리는 이제 북중러 뭐 동맹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이거는 그 동등한 동맹은 아니고 중국이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하관계 같은 어. 그런 이제 중국이 중심인 다자연맹 동맹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 이론상으로 북중러가 60몇 년 만에 만났으면 같이 3자 회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회담하고 북한하고 따로따로 회담을 하지 셋이 같이 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의미는 뭐냐면 러시아도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적인 군수물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군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예전 같았으면 조공에 비슷한 의미 이제 그런 의미가 강한데 만약에 셋이 앉아가지고 같이 해결했다면 같은 급이라는 얘기잖아요. 어. 그래서 이론상으로 생각하면은 뭐 셋이서 같이 사진 찍으면 전 세계 모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이번에 안 했다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강 1중 1약 이 구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시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두 가지가 메인 키워드 되겠네요. 반 트럼프 블럭이다. 2번 그리고 그거는 중국이 리드하고 주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제 멘트 가운데 예를 들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누구라고 트럼프나 미국을 저격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지금 현상 변경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미국을 꼭 찝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하는 거는 미국이 다 알아들을 텐데 나름 의도가 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관계는요. 네. 이건 초등학생 기싸움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먼저 전화하면 지고 먼저 엄마 부르면 지는 게 초등학생 기싸움인데 미중의 양국의 지도자들도 서로 전화를 안 해요. 네. 전화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그래서 이게 먼저 전화하면 진다고 하는 이제 자존심 싸움이 근본적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왜 상대를 찍어서 얘기를 안 하냐고 그럴 때 이게 이제 강대강으로 들어가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예측 불가한 이제 미국의 지도자를 자극해서 예측 불가한 이제 반전이 나왔을 때 그 후유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정상회담을 각자 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게 애둘러 하고 다 나름의 의도와 전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진핑이 가장 그 전승정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게 많은 지도자인가요? 지금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꽤 많은 걸 얻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설명을 들으면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자라든지 그런 걸 얻어야 되는 입장에서 약간 중국에 밀리는 듯한 모습은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건 있어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누가 제일 많이 얻었는지 따져보실 수 있을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명분을 얻었잖아요. 지금 반서방의 그 맹주가 누구냐를 이거를 나야! 그렇죠. 무력으로도 보여줬고 이제 반서방 국가들을 다 모아서 누가 이제 두목인지도 이제 보여준 게 있고 그것만 해도 중국으로서는 뭐 엄청난 그 이미지 개선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면은 왜 왔냐 그리고 또 먼저 왔잖아요. 푸틴답지 않게. 그렇죠. 네, 항상 맨날 지각하는데 늦던 양반이. 근데 그것의 이유는 결국은 돈이다. 그래서 지금 푸틴이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략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전략 물자를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을 이걸 이번에 또 하나 더 뚫었어요.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전쟁했는데 전 세계 다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러시아한테 아무것도 언급 안 하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멀쩡하게 저렇게 있냐. 그건 전부 위안화를 매개로 한 이제 중국과의 물물 교환이 그걸 가능했어요. 물물 교환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러시아의 힘인가 하는 이제 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이걸 중국으로 깔고 네. 거기서 천연가스를 판 대가로 위안화를 받고 네. 그 위안화를 가지고서 중국에 있는 모든 물자를 사는 거죠. 아하. 그럼 그렇게 되면 내수도 중국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뭐 중국의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대러 수출이 한 15% 비중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달러로 거래를 해야만이 걸리는데 네. 누구나 다 러시아를 중국이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이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위안화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을 이번에 이게 의도하지 않게 개발하게 됐고 또 이제 중국은 이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155개 1대1로의 후진국들하고 경쟁 관계에서도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人民币를 매개로 한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이걸 갈 수 있다. 이 힌트를 지금 얻었어요. 그렇네요. 임상을 확실하게 했네요. 그렇죠. 오.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종전시켜서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데 문제는 푸틴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말을 안 듣냐고 그럴 때 만약에 누군가 돈만 더 주면 전쟁 이길 앞으로 수 1년 더 있는데. 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누가 돈을 줄래 그럴 때 그게 바로 천연가스 라인 2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에서 얻어간 게 러시아의 힘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 2를 이번에 건설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새로운 그 캐시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하고의 협상에서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커지게 돼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뭐 푸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현금 주머니를 하나 더 차게 되는 것 이게 최대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진핑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우리가 여름에 실각설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건 엉터리죠. 미국의 CIA나 이제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그 중요한 사안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냐? 한국 유튜브들이 알고 있는 거를. 그 두 번째로는 네. 이게 어떤 실각의 가능성이 있거나 정정이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네. 누가 가장 먼저 하냐고 그러면 미스터 머니가 먼저 알아요. 미스터 M이. 그래서 정정이 불안 나라에 돈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금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주가가 폭락해야 돼. 그리고 주가가 금리가 요즘 너무 급등해야 되고. 좋던데. 네. 그러면 중국의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10년 내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오만한 무례함 또 불쾌감을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걸 하나 던졌을 때 거기에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중국 지도자의 실각설 얘기하면 확 불이 붙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실각설이라는 것을 진압할 필요조차 못 느낄 어떤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진핑 트럼프랑 지금 초등학교 기싸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죽은 고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전승절 행사에서 뭐 나름 시진핑은 미국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나름대로 계속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걸 보고 열병식 멋있더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뭐 근본적으로 투머치 토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쓸데없는 말도 많이 하죠. 예, 묘한 이제 관종의 성격. 네. 그래서 뭔가 항상 끊임없이 그 자기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 뭐 이제 방송 프로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투자 발표나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은 그 장관하고 하거나 기업이 발표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100억 불 이상의 모든 이제 대미 투자는 다 백악관에 와서 하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최근에 그 전승절에 관련되는 코멘트도 그런 정도의 관점에서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조금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게 뭐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한다기보다는 이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자기 스타일. 두 번째는 미국 내부를 위한 이제 언어. 그래서 강성 발언 또 이제 조금 비웃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한테는 열렬한 환호를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어차피 중간 선거가 곧 이제 뭐 1년 안쪽에 도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발언한 걸로 봐야 되고 또 뭐 아침에 이게 또 오해 바꾸고 뭐 유학생들 다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다가 유학생 60만 받겠다고 또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말은 그 얘기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봐야지. 너무 거기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집착할 같아요. 필요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승절을 바탕으로 시진핑의 의도가 뭔지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뭔지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지 쫙 따져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성적표를 준다면 나름대로 목표한 바를 많이 이룬 행사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중국은 목표보다 더 많이 이뤘을 수 있어요. 어허.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뭐 그거 중국의 전승절 뭐 그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모디 총리가 전승절은 아니지만 그 직전에 왔다는 것이 이게 미국의 동맹의 중요한 축 하나가 어그러졌다는 걸 보여줬고 SCO에 왔습니다. 또 간간히 이제 재미있는 이벤트를 사실은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5년 전에 왼쪽에 누가 자청용 500걸 누가 세웠냐고 그럴 때 거기에도 세계에 관심을 끌 만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정은을 세웠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음. 또 북한도 큰 기여를 한 것이 거기에 이제 그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 아, 모르지만 김주애. 김주애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음.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전 세계가 언론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이제 관심거리가 될 만한 이벤트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김주애 후계자일 것 같아요. 그 워낙 갈리더라고요. 글쎄요,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짜리를 놓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고요. 음. 이제 그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진짜냐 아니냐의 의미보다는 네. 그 북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무엇을 그래서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그 사이 건강이 안 좋다는 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대안이 있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러나 이제 뭔 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오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빠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오지를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러 히든 카드로 숨겨놓은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김주인지 정말로 이제 후계자인지 그건 사실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아직 항상 알 그렇지만 수가 그 드라마든 뭐 공연이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히로인이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냥 페이스메이커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어린 이제 그 애기를 갖다 놓고 이게 자기 그러나요? 대권 네. 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이에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그냥 가십거리 정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진짜는 아니냐는 네. 뭐 우리도 두고 그렇지만 봅시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할지 모르는데 그렇네요.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되게 늦게 후계자로 지목이 되긴 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메시지도 굉장히 성공한 측면이 있었고 곳곳에 흥행 포인트까지 있었다. 김주애까지 역할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